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같은 동네 이웃집 아주머니였고 제 친구의 엄마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래서 자랐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동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친구 엄마들이 저와 놀고 있는 친구의 손을 잡고 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왜 친구 엄마들이 저랑 놀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갔는지 몰랐지만 한 아주머니가 친구를 데리고 가면서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애들도 많은데 너는 하필 왜 엄마 없는 애하고 놀아? 놀아도 비슷한 애들끼리 놀아야 되는 거야. 그 말은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는 게 내 탓도 아닌데 왜 나를 이상한 아이 취급하는 건지 저를 두고 간 엄마 아빠도 미웠고 저를 키우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미웠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들어가 철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울고 불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나는 왜 다른 애들처럼 엄마 아빠가 없냐고, 왜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느냐고, 빨리 엄마 아빠 데리고 오라고, 엄마 아빠 안 데리고 오면 나는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간다며 철없는 소리를 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주로 혼자 놀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다가온 친구가 저희 반 친구이자 미래의 저의 시누이가 된 선주였습니다. 혼자 놀고 있는 저에게 선주가 다가와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했고 저는 얼떨결에 선주를 따라 선주 집에 가게 됐는데 선주 엄마는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유, 네가 영미구나. 할머니한테서 네 얘기 많이 들었어. 내가 순대 사러 갈 때마다 할머니가 소녀 자랑을 엄청 하시더니 듣던 대로 엄청 야무지고 똑똑해 보이네? 우리 선주랑 친하게 지내? 할머니,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순대를 팔고 계셨는데 선주 엄마는 우리 할머니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주 엄마는 다른 친구 엄마들과는 달리 볼 때마다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선주와 저는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선주 오빠와도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선주 오빠는 선주보다 2살 많은데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노는 데 와서 회방 놓고 귀찮게 하고 우리가 뭘 만들면 보자마자 부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짓궂은 장난꾸러기 오빠가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바뀌더라고요. 제가 놀러 가면 왔냐고 먼저 인사도 해주고 자기 라면 먹을 때 같이 먹자고 라면도 끓여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주한테 네 오빠 왜 그러냐고 이상해진 것 같다고 하니 선주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오빠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야, 그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정말이라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발가락 만지다가 콧구멍 파다가 과자 집어먹다가 별 더러운 짓 다 하는데 너만 오면 멋있는 척 하잖아. 집에서 러닝 셔츠만 입고 너덜너덜하게 있다가 너 온다고 하면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다니까? 100% 맞아. 우리 오빠 너 좋아해. 그 얘기 듣고 나니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누가 절 좋아한다고 하니까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늘 정과 사랑이 고팠습니다. 그런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 그게 어떤 감정인지도 잘 모르고 저도 선주 오빠를 무작정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하다가 선주 오빠가 군대 다녀온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이렇게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많아지니 저의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기분이었죠. 그리고 결혼하고 2년 후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소중한 내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했고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주 남편이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서 선주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 즈음 시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기 위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신경 쓰이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또래이거나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왔는데 장례식에 걸맞지 않은 하이힐에 목걸이와 귀걸이 등 좀 화려하게 꾸미고 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여겨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문상객들 대하는 태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문상객들이 왔을 땐 제가 보는 앞에서 가볍게 인사하고 보내드리곤 했는데 그 여자가 오자 남편은 잠깐 자리를 비우고 그 여자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잠깐 배웅 나간 거겠지, 조금 있으면 들어오겠지 했는데 남편은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는 겁니다. 느낌이 쎄하니 안 좋더라고요. 손님 없는 틈을 타서 밖으로 잠깐 나가봤더니 두 사람이 남편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안 들어오고 거기서 뭐해? 제가 남편을 부르자 그 여자는 저를 힐끗 한 번 쳐다보더니 가겠다며 인사를 하고 갔고 남편은 자리를 안 지키고 뭐하러 왔냐고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야? 왜 자기 차에서 같이 있었어? 그냥 회사 상사야. 그런데 왜 차에 있었어? 할 말이라도 있었던 거야?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며 성가시다는 듯 말하더군요.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하자. 지금 여기 장례식장이고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 남편의 반응에 황당했지만 저는 그러자고 나중에 하자고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찝찝한 기분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그때 그 일을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보고 집착이 너무 강하다고 하더군요. 직장 상사고 차 안에서 얘기 좀 했어. 업무 얘기라 그 분위기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서. 됐어?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말하면 되지. 왜 화를 내고 그래? 네가 지금 하는 짓이 그렇잖아. 너 은근히 집착하고 사람 질리게 하는 데가 있어. 너무 집착하는 거 그것도 병이야. 그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것이 이렇게 이상한 취급받을 일인가 싶더군요. 한마디만 더 물어보면 정말 정신병자 취급받을 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느낌은 괜히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 행동이나 말투가 눈에 띄게 달라지더라고요. 주말에 외출도 잦았고 외박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만한 이유를 둘러대긴 했죠.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고 시아버지 장례식에 온 그 여자와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내에서 부서 이동이 있으면서 그 여자를 상사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둘의 관계가 발전하게 된 듯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혼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었는데 아이가 있었지만 아이는 그 여자 남편이 키우고 있는 듯 했고 남편보다 2살 연상이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사이를 알게 되었을 땐 이미 둘 사이가 심상치 않았고 저 혼자서는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호통치고 어르고 달래고 배우자와 아이 두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미치면 어떤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알아서 살아. 나 엄마 아들 안 할 테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나는 애도 필요 없고 엄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나는 그 여자만 있으면 되고 앞으로 그 여자하고 살 테니까 더 이상 이 문제로 나한테 그 누구도 얘기하지 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미칠 수가 있나 싶더군요. 남편은 아무리 제가 붙잡고 어머니가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아 아이와 함께 시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힘도 버티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남편은 결국 그 여자와 합치더군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는데 그 가정이 무너지니 저도 무너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즈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제 마음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눈물부터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친정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있었고 내 친구 선주가 있었습니다. 선주는 저만큼이나 분노해 주었고 어머니는 저보다 더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런 걱정거리가 어머니에게는 독이 된 듯 했습니다. 이혼하고 난 후 저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아이와 함께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어머니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 다리 괜찮으세요? 걸음이 좀 불편해 보여요. 아, 어제 동네를 좀 많이 걸어서 그런가 봐. 한 이틀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너는. 많이 힘들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시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된다,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데 어머니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저도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소리내어 서럽게 울음을 토해내니 어머니는 제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함께 우셨습니다. 못된 것들, 나쁜 것들, 어찌 그래, 어찌 사람한테 그래. 저는 어머니 무릎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고 그렇게 울고 나니 속이 후련해지더군요. 그날 저는 어머니랑 같이 저녁을 먹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아이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박현자 씨 보호자 되시냐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전화기에 입력된 이름을 보고 보호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가 제가 보호자라고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혈관성 치매라고 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좀 늦게 병원으로 오셨다고, 왼쪽 편마비가 있고 뇌조직이 조금 손상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뇌 손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치매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앞이 깜깜했습니다. 아들이란 인간은 바람난 이후로 부모 형제와도 인연을 끊고 딸은 미국에 가 있으니 실제로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우선 미국에 사는 선주한테 연락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할 입장은 아니잖아. 그래서 너한테 연락했어.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리고 앞으로 옆에서 돌봐야 할 보호자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주는 병원에 가줘서 고맙다며 멀리서 어쩌지 못해 울기만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 방법이 있겠지. 그러다가 너까지 병나겠다. 고마워. 오빠하고 연락 끊은 지 오래됐는데 이번에는 연락을 해봐야겠다. 그런데 솔직히 오빠랑 그 여자가 엄마를 얼마나 잘 보살펴줄지 걱정이야. 저는 선주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제가 어머니 옆에 살면서 돌봐드리고 싶었지만 남편과 이혼한 마당에 제가 나서는 것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주에게 오빠랑 얘기해보고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려달라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선주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영미야, 나 정말 너무 속상하다. 오빠하고 연락했는데 결국 우리 엄마 요양병원에 보내기로 했어. 요양병원? 그 정도로 심각하신 것 같지는 않던데. 그냥 옆에서 살면서 식사 정도만 챙겨드리면 되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하시겠대? 엄마도 오빠랑 그 여자 도움받느니 그냥 요양병원이 편하다고 그러시더라. 요즘 요양병원 시설도 좋고 잘해주는 데 많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나한테 200을 내라고 하더라. 뭐? 왜 네가 200을 내? 반반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은 엄마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고 돌봐야 하는데 돈까지 그렇게 많이 낼 수 없대. 나는 멀리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돈이라도 많이 내라는 거지 뭐. 송금하는데 수수료도 많이 들어서
1년치 먼저 보냈어. 1년치면 돈이 얼마야? 요양병원에 가신다며. 그런데 돌볼 게 뭐 있다고 왔다 갔다 한대? 그 인간은 뭐 그런 걸로 생색이니? 가족도 아닌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진짜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어머니를 뵈러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퇴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조금 더 치료받아야 된다고 했다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비싼 요양원을 구했다고 하니 그 어떤 곳보다 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요양병원이라고 했으니 나중에 분위기가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찾아가 봐야지 하고 있었죠.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가 격리가 시작되고 요양원 방문은커녕 병원 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가봐야지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코로나는 좀처럼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미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신대? 지내시기는 괜찮대? 뭐 오빠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여자가 알아서 잘 하고 있다는데. 선주는 뭔가 개운치 않은 듯 얘기를 했습니다. 영미야, 나 기분이 좀 이상해. 뭔가 느낌이 너무 안 좋아. 오빠는 엄마가 요양병원에서 아주 잘 지내신다고 하는데 오빠가 경기도에 있는 요양병원이라는 것만 얘기하고 어느 병원인지 말을 안 해. 오지도 못하는데 병원 이름은 알아서 뭐 하냐고 안 가르쳐줘. 뭐? 그럼 어머니가 어느 병원에 계시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아니, 아무리 못 가봐도 그렇지. 어디 계시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엄마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된다. 엄마랑 통화 한번 하고 싶다고 하니까 지금 요양병원 면회 안 된다고 전화 통화도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잘 지내시는 거 맞냐 물으면 그렇게 걱정되면 나보고 알아서 하라면서 화를 내는데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병원도 어딘지 안 가르쳐주지. 엄마랑 연락도 안 되지. 나 너무너무 신경 쓰여. 병원이 경기도에 있는 건 확실하지?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게. 선주 얘기를 듣고 보니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요양병원에 일일이 확인해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어머니가 등록된 병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주한테 연락해서 경기도에 위치한 그 어떤 요양병원에도 어머니는 안 계신다고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했죠. 내가 2번 다시는 애아빠하고 안 엮이고 싶었는데 어머니 소재 파악은 해봐야 할 것 같아. 니네 오빠 어디 사는지 알지? 사는 주소 한번 보내봐. 연락처도. 선주는 당장 자기 오빠한테 연락한다고 했지만 저는 잠깐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알아보려면 조용히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요. 저는 선주한테 연락처와 그 인간이 사는 주소를 받고 사람을 붙였습니다. 일주일만 저 2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 그 여자가 이틀에 한 번씩 가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곳은 고시원 같은 작은 원룸이었는데 30년은 좋게 돼 보이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그곳에 어머니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찾아갔죠.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 문이 잠겨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계세요? 누가 계세요? 혹시 어머니세요? 어머니, 저예요. 저 영미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은 한참 만에 열렸고 어머니는 몸 한쪽이 불편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제가 불러도 어머니는 저를 멀뚱멀뚱 쳐다만 보시다 어눌한 말투로 누구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영미예요, 영미. 저 모르시겠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계속 누구냐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어머니는 이미 뇌혈관 치매가 많이 진행된 듯 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명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했는데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수 있는 골방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어머니 살고 있는 방에 들어가 보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기요 하나에 더러운 이불 하나, 전기밥솥 하나에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는데 어머니도 방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선주한테 영상통화를 걸어서 어머니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여기가 요양병원이야? 네가 보낸 돈은 다 어디다 쓴 거야? 그리고 어머니 집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둘이서 도대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선주는 이 상황에 너무 분노했고 미안하지만 엄마를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할 것 같다며 저보고 엄마 좀 병원에 모시고 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119에 연락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뇌 손상이 진행되어 인지장애와 안면인식 장애가 같이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계속 치료만 받았어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진행되진 않았을 텐데 전 남편과 그 여자는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어머니를 좁은 고시원에 방치하다시피 하고 아픈 어머니를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어머니의 영양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지 못해서 더 상태가 악화된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머니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이틀에 한 번씩 와서 밥을 해주고 먹다 남은 반찬 한두 개 가져다 준 모양이더군요. 그러면서 선주에게는 고급 요양병원에서 어머니를 모신다고 하고 그 돈을 지 주머니에 챙겨 넣었고요. 어머니 집도 아픈 어머니를 이용해서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둘이 가게 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이미 직장을 그만둔 상태더군요. 남편이 직장 상사와 바람나고 저와 이혼하고 난 후 그 소문이 회사에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 시선 때문이었는지 그 여자가 먼저 회사를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은 억지로 참고 회사를 다니긴 했는데 회사 생활이 쉽지 않아 그만둘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둘이 작당을 하고 어머니 집과 어머니 돈을 빼돌렸고 돈을 손에 거머쥐고 난 후에는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둘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인수하려고 했던 거죠. 괘씸하고 분해서 저와 선주는 그 두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선주는 어머니에 대한 상황을 알고 난 후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결혼한 그 여자는 이틀 뒤에야 어머니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온 사람이 저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둘은 미친 짐승처럼 길길이 날뛰더군요. 너 뭐하는 짓이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네 맘대로 해? 네가 딸이야 며느리야? 어디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게 남의 집 일에 간섭하고 있어? 네가 적어도 사람같이만 행동했어도 내가 이렇게 나설 필요 없지. 난 선주가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선주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선주가 보내준 돈, 어머니 집 다 어쩌고 어머니를 골방에 밀어넣었어? 그러고도 니들이 인간이야? 어떻게 아픈 어머니를 저렇게 둘 수가 있어? 골방에서 조용히 죽을 날만 기다린 거야? 니들 뜻대로 안 될 거야. 선주 지금 한국에 와 있고 자가 격리만 끝나면 바로 법정 소송 들어갈 거야. 아픈 어머니를 이용해서 재산 갈취하는 거 그거 법적으로 인정 안 된대. 그 돈 네 호주머니에 들어갔으면 끝날 줄 알았니? 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자 전 남편과 그 여자는 입에 개거품을 물고 길길이 뛰었고 저에게 얼마나 욕을 하고 발광했는지는 굳이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상상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주는 자가격리가 끝나고 난 후 모든 걸 원상태로 되돌려놓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선주 남편이 뉴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한국의 유능한 변호사를 찾는 건 일도 아니더군요. 선주는 모든 소송 준비를 마치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진지하게 묻더군요. 영미야, 내가 한국에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엄마가 눈에 밟혀서 발길이 안 떨어진다. 내가 엄마를 미국에 모시고 가서 살고 싶지만
영주권도 없이 엄마를 미국에 모시고 가는 건 힘들 것 같아. 신청을 한다고 해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 미국 가면 남편한테 한국에 다시 돌아오자고 얘기를 해볼 거야.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해도 당장은 어려울 거야.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 이런 부탁 너무 염치 없는 거 잘 알아. 네가 우리 엄마를 돌봐줄 이유가 전혀 없지. 그런데 엄마도 너를 워낙 좋아했고 너도 우리 엄마를 친엄마처럼 따르고 좋아했잖아.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신다고 해도 내가 자주 올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네가 혹시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쉽게 입을 떼지 못하고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일 뒤 다시 만났습니다. 선주야, 이런 얘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 어떨까? 나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일 수 있지만 어머니는 우리 아이의 친할머니잖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내 마음이 계속 너무 허전해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같이 살겠다고 나서는 것이 참 웃기겠더라고. 그래서 마음만 있고 말을 못했는데 이제야 얘기해보는 거야. 내가 계속 알아봤는데 혈관성 치매는 옆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고 돌보느냐에 따라 진행 속도가 완전히 다르대. 어머니가 요양병원 가시면 다시 나오실 수 있을까? 요양병원에서도 잘 하겠지만 가족이 신경 쓰는 것만큼 잘 돌볼 수는 없을 거야. 치매 어르신은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모실 수도 있대. 내가 일 나가면 요양보호사에게 맡기고 나랑 영희랑 같이 어머니 돌보면 어머니 많이 좋아지실 거야. 어머니 아직 나이도 젊으신데 남은 인생을 요양병원에서 계속 보내게 할 수는 없잖아. 네가 괜찮다고 하고 어머니가 거부하지 않으시면 나 그렇게 해보고 싶어. 그러자 선주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내가 안 괜찮을 게 뭐가 있겠어. 오빠는 엄마도 회수한다 하니까 엄마와 나를 원수 취급하면서 연락도 끊어버렸잖아. 네가 아들보다, 아니, 우리보다 100배 나아. 너는 나보다 잘할 거야. 고맙다, 영미야. 너무 고마워. 네가 너무 지치지 않게 내가 미국 생활 정리하고 들어올게. 그때까지만 잘 부탁해. 그렇게 저는 치매가 있는 우리 어머니와 제 딸과 셋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치매라고 하면 사람들은 난폭한 행동을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점점 더 귀여워지고 착해지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를 두고 착한 치매 어르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힘들까봐 이렇게라도 협조해 주시는 것 같네요.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은 건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제 평생 처음 어머니라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되어 하루하루가 가슴 벅찰 정도로 행복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영미야 하고 부르고 저는 어머니를 엄마 하고 부릅니다. 나이 40이 넘도록 불러보지 못한 엄마. 앞으로 수천 수만 번 마음껏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 식구 계속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